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인도가 어떻게 식민지화가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민지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148페이지서부터 15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1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 잘 보고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번 영국의 인도 지배에서부터 3번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번 영국의 인도 지배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지역에서 사실상 인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마지막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했었던 통일 왕조의 이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무굴 제국이기도 하죠. 이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왕 바로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아우랑제부 황제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전의 시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이때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이 장악을 했었거든요. 아우랑제부 황제 때는 비록 인도의 거의 대부분 지역을 무굴 제국이 차지를 하기는 했었지만 아우랑제부 황제 자체가 이슬람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서 바로 아우랑제부 황제 이후부터는 그 무굴 제국의 사실상에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 영국이 들어왔던 것이죠. 영국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무굴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개의 토후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제후국들에게 뭐 무기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하는 모습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바로 그들까지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무굴 제국이 계속해서 쇠퇴하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무역을 앞세워서 동인도 회사를 앞세웠었던 영국과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었던 프랑스가 바로 이 인도 지역을 두고서 한바탕 붙게 됩니다. 인도 지역은 대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국이 차지했었던 비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 근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차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인도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 사이에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벵골,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가 있는 근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이 지역으로 프랑스가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는 한바탕 붙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플라시 전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 결과적으로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다음에는 사실상 이 영국은 인도 거의 전역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이 벵골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는 때마침 영국에서는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옷감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많은 옷감들을 어딘가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대국을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은 이 면직물을 바로 이 인도에게 판매를 해가지고서 인도 사람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많이 사도록 하게 합니다. 대신에 인도 사람들 그럼 영국에게 뭘 갖다 주게 되느냐? 바로 이 면직물의 원료라 볼 수 있는 면, 즉 목화 있죠. 목화와 그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차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차를 인도에서도 좀 재배해가지고서 사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 중국에다가 판매를 하게 될 바로 아평 같은 것을 재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열심히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걸 너무 많이 강요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도인들이 먹을 만한 식량을 제대로 재배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게 되면서 흉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일부 인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계속해서 이 영국은 사실상 이 인도 거의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로 통치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인도인들도 당연히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영국인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국인들은 자국의 군인들만 가지고서는 인도 자체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인도인들 중에서 나름대로 무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돈을 주어가지고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영국이 직접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가 와가지고서 이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고용됐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이 됐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용병으로서 고용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끌어서 보통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적 구성이 바로 인도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굴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었고 그 전에 있었던 바로 굽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를 숭상했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슬람교가 바로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서 힌두교를 되게 핍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 항쟁하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힌두교와 그다음에 이슬람교 자체가 서로 사이가 나쁜 것은 당연한 지사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인도 용병들은 상당수가 보면은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고용됐었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짬뽕에서 전부 다 고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었느냐? 이때 당시에 영국은 인도의 그 고대서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미개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인도에서 시행했었던 모든 문화적인 전통, 뭐 관습 이런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영국의 통치만이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것이라고 강요를 하면서 열심히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당연히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도 하면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힌두교와 그 다음에 바로 이슬람교가 서로 갈등 상황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런 갈등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영국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서 영국에 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영국은요 바로 이 힌두교도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의 갈등 관계를 부추겨 가지고서 바로 이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서 영국에 대항하는 것을 막아 나가는 그런 형태의 분열적인 통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인도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바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새롭게 바로 총이 지급이 되었고 그렇게 새롭게 지급되었던 총에 바로 탄약을 쓰는 방법을 영국의 교관들이 알려주게 됐던 거예요. 세포이들에게.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탄약통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 탄약통은 이때 당시에 종이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탄약을 전부 다 이 총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발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종이 탄약통에 기름이 발라져 있었었는데 장전을 하려고 한다면 탄약통에서 바로 탄약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루 형태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장전하기 전에 갖고 있던 탄약통을 끄집어내서 그 꼭대기 부분을 입으로 찢는 거예요. 찢어가지고서 바로 총에 탄약 집어넣는 곳에다 집어넣는 방식인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에 소 혹은 돼지의 기름이 발라졌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영국은 별거 아니겠지.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힌두교는 소를 숭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슬람교는 돼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부정적인 짐승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 쪽에서의 부정적인 짐승이라 볼 수 있었던 돼지의 기름과 힌두교 쪽에서 신성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소의 기름을 같이 뒤섞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바로 힌두교도든 아니면 이슬람교도든 상관없이 이것을 입으로 뜯어가지고서 탄약을 집어넣는 과정 중에서 소의 기름이나 바로 돼지의 기름이 입에 닿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때 당시에 이 인도 사람들은 세포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힌두교도에 대한 모욕이다. 신성한 소의 기름을 내 입에 대야 한다니. 또 한 가지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바로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기름을 내 입에 대야 한다니 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컸었던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그다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게 되자 여기 열받았던 이 당시 세포이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군과 즉 어저께까지 같이 동료였었던 이런 영국군과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영국군이 바로 진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가 그다지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세포이든 단체로 모여가지고서 영국군과 많이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여러 번에 걸쳐서 승리를 했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었던 델리가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무굴 제국의 황제를 제대로 자기네들의 우두머리로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을 앞장 세움으로써 영국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생각으로 이때 당시에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 이런 반란은 지방에서 바로 이 영국의 지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방의 토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민, 뭐 상공업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지해가지고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부 분열이 일단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영국군이 잠깐 정신 못 차렸지만 나중에 이거 그냥 냅두면은 인도 전역에 전부 다 퍼져나가겠다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영국은 이거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포의 항쟁은 영국군에게 진압을 당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영국은 확실하게 인도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인도를 통치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영국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무굴 제국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인도의 델리 근처만을 실질적으로 통치했을 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굴 제국의 황제 자체를 되게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포이들이 무굴 제국의 황제를 앞장세워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다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세포이 항쟁은 실패하게 되는데 바로 이걸 틈타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영국은 아예 무굴 제국 자체를 아예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서 확실하게 인도 지역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바로 이 인도 제국을 영국령이다 라고 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한동안은 인도 사람들이 영국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었죠. 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자, 때문에 인도 자체 내에서는요, 영국의 이러한 부당한 잘못된 그런 형태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약간 좀 과격한 그런 운동으로서는 브라모 사마지 운동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교과서에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 내용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브라모 사마지 운동 같은 경우는 1828년서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이 운동을 제창했던 사람이 바로 이 람모한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뭐 힌두교 쪽의 여러 종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도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게 됐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인도의 3대 신은요, 여러분들 브라흐마 창조신이었던 브라흐마라든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비슈누 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바 신과 같은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말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신들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들은 유럽의 크리스트교를 본따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여겨졌었던 바로 창조신 브라흐마를 절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유일신 신앙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일종의 종교개혁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정말 인도의 나쁜 풍습 중에 하나인데 남편이요 죽게 된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아내는 반드시 바로 남편을 화장할 때 바로 산채로 거기 같이 들어가 가지고서 화장을 당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티와 같은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조처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 안에 있었던 바로 이 일부 다처제와 같은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악습이니까 이걸 전부 다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영국의 식민 통치 기관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로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진출에 있어서도 영국인과 그 다음에 인도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차별적인 모습, 정책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운동을 열심히 벌였는데요. 이 운동이 사실상의 독립운동이자 또 한 가지 근대화 운동의 그런 성격이 있었고 좀 과격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영국은 바로 이러한 브라모 사마지 운동 같은 것을 약간 좀 적대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넓은 인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까지 등장을 했던 상황인데 그런데 바로
이 인도를 통치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세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영국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만든 게 나중에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인도 국민회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인도 내부에서 인도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인도인들의 단결력이 점점점 너무 세져가지고서 영국인들의 통제를 더 이상 제대로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썼고, 그 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었거든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바로 인도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가운데 있는 현재 방글라데시가 있는 그런 근처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벵골 지역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벵골 지역이 특히 힌두교도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영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영국은 이 벵골 지역을 통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반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과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모습이 좀 덜한 지역으로 이것을 갈라가지고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이른바 행정 편의상 통치를 그렇게 갈라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들은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딱 보면은 동벵골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중심이었었고 그 다음에 서벵골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도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벌이려고 한다면 동벵골 쪽과 그 다음에 서벵골 쪽을 약간 좀 이간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들끼리 싸운 동안에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려고 하는 좀 야근 수를 썼었던 것이죠. 일종의 분열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몰랐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여기 보다시피 종교 갈등을 이용해서 민족 운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었던 것입니다. 이 벵골 분할력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때 당시에 그나마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친영국적인 인도인들의 단체였었던 인도 국민회의조차도 이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이 인도 국민회의가 어떻게 생겨났었냐면요. 바로 민족운동 회유 목적으로서 즉 인도 안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민족운동들을 좀 영국에게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딱 봤을 때 지식인들 중에서 영국의 문물을 동경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도인이긴 하지만은 인도에 있었던 영국의 총독부에 바로 취직해 있었던 그런 형태의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서 이들이 뭉쳐 가지고서 협조적인 그런 관리 및 지식인들을 지원해 가지고서 인도 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단체가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반영 운동의 방식이 무장 독립보다는 바로 네 가지 분야에서의 인도 국민들의 4대 원칙을 정해가지고서 인도인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영국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요. 영국인들이 인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인도가 영국의 시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도인들이 영국의 물건을 안 사게 된다고 한다면 영국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인도를 계속해서 점령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영국인들이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자라고 열심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운동을 일궈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스와라지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산 물품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국민들이 그 물품 대신에 무언가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바로 인도 안에서 영국산 물품 대신에 인도에서 나는 물품을 사도록 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스와데시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와데시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에 해당했던 사람이 바로 간디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간디 선생은 이것보다 좀 더 뒤에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영국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영국도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보다시피 이러한 인도의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뽑기 위해서는 바로 민족을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영국 상품 불매 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인의 자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산품 애용 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족 교육
등을 4개로 내세웠었던 강령을 바로 이 콜카타 회의에서 제시한 다음에 이 인도 국민회의가 주도를 해가지고서 일종의 인도인들의 독립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렇게 거대한 반발이 일어날 줄 이때 당시에 영국은 전혀 알지 못했죠. 결과적으로는 벵골 분할령을 취소합니다. 더불어서 일단 명목상이긴 하지만 인도인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명목상의 자치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점차 강화돼 가지고서 사실상 인도가 독립되는 방향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세계 제1차 대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가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이번에는 바로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선생님은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점차 약화가 되게 되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집트 지역에서 국가가 하나 등장한다고 했었죠. 바로 원래 오스만 튀르크의 총독이었었다가 이집트 지역을 점차 키워가지고서 사실상의 자치 이상의 바로 국가 시스템을 갖춰 나갔던 사람, 바로 무함마드 알리.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 지역에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뭐 철도도 깔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신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신식 군대 같은 걸 많이 만들고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와하브 운동을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는 모습을 바로 오스만 튀르크가 가만 냅두지 않으려고 군대를 파병했지만 이걸 다 박살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치권을 획득하는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좀 더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근대화를 한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즉, 근대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을 많이 깔아놔야 됐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철도 가운데 비용이 항상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가 무슨 행동을 했었냐면, 바로 지중해를 인도양과 연결하는 이른바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건설하기로 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보면은 이 수에즈 운하가 한번 막혀가지고서 세계 물동량에 대대적인 대재난이 일어날 뻔도 했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기도 했었었죠. 바로 그 수에즈 운하가 바로 그것인데,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뚫어놨거든요. 이걸 뚫어놓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게 됐었냐면, 원래 유럽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한다면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서 써야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수에즈 운하를 뚫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돌아갈 필요 없이 지중해에서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 가지고서 중국을 갈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건 효과가 있게 됐던 것이에요.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수에즈 운하를 뚫어놓게 되게 됨으로써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말 그대로 돈방석 위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었느냐, 이 수에즈 운하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재정난 때문에 허덕이다가 결과적으로는요, 바로 이 수에즈 운하를 영국에게 사실상 많은 돈을 받고서 이제 넘겨버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영국이 계속해서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가에 가장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수에즈 운하를 영국이 장악을 했으니 이집트는 말 그대로 그냥 껍데기밖에 안 남은 거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들이 이때 당시에 영국인들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 과정 중에서 여기 보이다시피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반영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영국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집트가 나름대로는 근대화를 한다고 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영국보다 그게 강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당시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 입헌군주국에 해당되는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처럼 그렇게 근대화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이집트도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서 반영 투쟁을 하면서도 이때 당시에 헌법을 세우고 의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 이집트를 입헌군주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군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 한번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아라비 파샤를 중심으로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영국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하지만 영국은 이때 당시 전 세계 최강의 국가였었습니다. 때문에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아라비 파샤를 비롯한 반영 투쟁 세력들 전부 다 싹 다 진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이집트 지역에서 더 이상 영국군에게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미비아,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이 지역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프린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나미비아가 어디에 박혀 있는 곳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독일의 식민지였던 곳이었는데, 근데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 독일인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 통일을 좀 늦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로 발달을 하고 싶긴 한데 산업혁명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발달했었고요. 그렇기는 한데 전 세계 상당수를 이미 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독일의 경우에는 바로 간신히 얻게 되었던 여러 개의 식민지들을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많이 짜내려고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흑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20세기 초 때쯤에는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인 흑인 민족이었었죠. 헤레로족이 이때 당시에 무장 분기를 일으켜가지고서 이 독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때 당시 독일은 이 헤레로족의 그런 무장 분기를 아주 철저하게 진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잔악한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라이베리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유럽 열강에게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에티오피아가 왜 넘어가지 않았었는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메넬리크 2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때 당시에 에티오피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대화 개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펼치게 됩니다. 뭐 철도도 깔거나 근대화 산업을 만들기도 하고 근대 교육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서 해외에서부터 많은 무기를 수입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군대도 근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좀 더 뒤늦게 제국주의 국가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었던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좀 차지할 만한 땅이 어디 있는가 살펴봤는데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가 있게 되자 여기에 군침을 흘리고서 실제로 이 이탈리아가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숫자는요, 이탈리아의 군대 숫자가 훨씬 더 적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가 막강한 군대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이탈리아의 군대와 대판 붙게 됐고요. 그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이 아도와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탈리아는 아주 무참하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줄루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남아프리카의 샤카줄루라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무기를 어느 정도 개량을 한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부족들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줄루 왕국이라는 왕국을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역에 바로 영국 군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이 지역에 뭐 금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영국 군들이 알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중에 일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국이 바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야겠죠. 근데 그 지역에 바로 줄루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영국군들은 이 줄루 민족이 사실 무기가 창하고 그 다음에 방패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방패도 뭐 철로 만든 방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그리고 활 정도 있는 수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줄루 왕국에 있는 군대는 굉장히 손쉽게 영국이 밀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줄루 왕국은 나름대로 전략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지형, 지리 전부 다 꿰뚫고서 훌륭한 전략을 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영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보다시피 이산들라와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국군이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이 패퇴를 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멈출 영국이 아니죠. 얼마 후 영국은 다시 한 번 더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공은 바로 아무리 그 지역의 지형을 꿰뚫고 있었던 줄루의 전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창 가지고서 기관총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줄루 왕국은 패배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전부 다 이 영국의 식민지를 전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동남아시아에 대한 설명이겠습니다. 바로 태국의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라마 5세가 등장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라마 5세의 태국은 왼쪽은, 서쪽은 영국이 미얀마까지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프랑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장악을 했었습니다. 딱 가운데에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당시에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서 국경선을 맞대면서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이번엔 좀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영국과 프랑스의 마음을 이때 당시에 태국의 국왕이 잘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아무리 그런 상황을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만만하게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은 뭐 제국주의 국가들 그냥 먹어버리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라마 5세는 적극적인 근대화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신식 학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같은 것도 이제 육성하며, 그 다음에 뭐 근대화된 군대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영푸의 갈등을 이용해서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부 태국의 영토를 프랑스나 영국이 내놓으라고 했었을 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살짝 최소한으로 들어주고 그 대신에 독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독립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태국의 국민들은 이때 당시 이 라마 5세를 엄청나게 존경을 많이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베트남입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의 경우에는 레왕조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농민 반란군들에 의한 왕조가 만들어졌었지만은 이것이 잠깐 망하게 됐던 상황에서 이른바 응우엔 씨가 바로 프랑스 신부들과 같은 건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반란 세력들 전부 다 싹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응우엔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응우엔 왕조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이때 당시에 천주교를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를 박해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었던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프랑스 신부들이 본국에게 바로 이 응우엔 왕조를 정복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었고, 이런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가 이때 당시에 응우엔 왕조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침략하는 과정 중에서 청나라가 응우엔 왕조는 우리의 속국인데 왜 니네가 침략하냐라고 해가지고서 막 싸움을 벌이기도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또 졌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을 곳이 없었던 이때 당시 응우엔 왕조, 글쎄요, 끝까지 패기는 있었습니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요 다 들고 일어나서 프랑스와 싸우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전국 각 지역에서 특히 베트남 지역에서도 유교가 손상됐었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선비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근황운동이 이때 당시에 바로 베트남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일종의 의병활동운동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다 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과적으로 응우엔 왕조가 망합니다. 망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그러한 바로 베트남 지역의 선각자였었던 판보이쩌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판보이쩌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베트남 유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때 당시에 이 판보이쩌우는요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서 양계초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던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베트남의 독립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많은 고민을 하고 베트남의 독립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번 막 문의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양계초가 제시했던 해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베트남이 지금 얼마나 프랑스의 지배 때문에 못 살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다가 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판보이쩌우는 당시에 베트남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때 당시 베트남을 비엔남 혹은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월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월남 만국사라고 하는 책을 이때 당시 판보이쩌우가 만들게 돼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도 하죠.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요. 그리고서 어쨌든 간에 이 베트남이 독립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베트남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면서도 근대화의 노하우를 많이 알려줄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고민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화의 우등생 국가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국가가 바로 어디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일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일본에게 가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었는가를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인재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라고 하는 이른바 동유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벌이다가 나중에 중국 쪽은요, 여러분들 청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화민국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화민국이 등장했을 때 그때에 바로 이 중국이 국왕제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대통령제, 총통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이 총통은 우리나라 따져본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총통제도를 실시하게 됐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른바 기존에 있었던 베트남 유신회를 바꾸어서 베트남 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를 새롭게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광복회는 베트남을 공화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바로 여기
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이 프랑스에게 저항을 해나가면서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기 칸이 없어가지고서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의 통치에 대해서 당연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했을 리가 없겠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좀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왜 이 지역은 원래 이제 이슬람 세력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슬람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 자본들과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산업을 육성할 것을 노력하고 이걸 제창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우리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독립운동을 열심히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나중에 되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긴 하지만 카르티니와 같은 그런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학교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교육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네덜란드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리핀의 경우에는요, 바로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필리핀 쪽에서 대표적인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 에스파냐가 바로 필리핀 사람들을 되게 천시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거에 저항해서 소설이라든가 평론 같은 걸 통해서 에스파냐의 통치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필리핀인과 그 다음에 에스파냐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필리핀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됐냐면, 나중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필리핀 내부에서 무장 독립 세력이 일으켰었던 반란에 바로 이 호세 리살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잡혀서 이때 당시에 이 호세 리살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에스파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쿠바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바로 필리핀까지 바로 이 미국과 필리핀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들은 스페인의 치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당시 미국은 공개적으로 식민지를 넓히겠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때문에 바로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 미국이 자기네들을 나중에 독립시켜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가서요, 바로 이 미국은 이 패배하는 에스파냐와 협상을 벌이고 나서 돈 주고서 이때 당시에 필리핀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게 웬 배신이냐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필리핀의 독립 세력들을 무력으로 철저하게 진압을 해버리죠. 그리고서 미국이 바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국제 정세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때 당시에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을 했었을 때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한 것을 유럽에 있는 여러 개 국가들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강국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국의 이름 바로 뭐냐면 일본이죠. 일본이 이때 당시에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러시아 세력을 내쫓아버리고 조선을 먹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미국과 일본은 서로 조약을 맺어서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것을, 그 다음에 일본이 바로 조선을 먹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존중해주는 그런 형태의 이른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밀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힘이 약했었던 조선과 필리핀은 바로 각 국들에게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 18페이지에 1번 영국의 인도 지배, 인도 국민회의의 민족운동까지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 영국의 인도 지배 동그라미 1번. 자, 17세기 말 빈칸에 적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쇠퇴. 자, 밑줄 치고, 그래서 지방 세력의 반란 등으로 무굴 제국이 쇠퇴합니다. 동그라미 2번 동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가 무역 주도권을 두고서 경쟁을 벌이게 됐죠. 그 다음에 벵골 지역에 지배권을 두고서 동그라미 3번 플라시 전투. 이게 바로 영국과 프랑스의 그 갈등 끝에 일어났었던 전쟁이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넘버링 합니다. 벵골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영국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인도에 면직물을 수출하고 면화, 차, 아편 같은 것을 재배할 것을 강요했었죠. 별표 2개 칩니다. 세포이 항쟁에서는요.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출신의 용병, 이 안에는 근데 무슬림과 그 다음에 힌두 교도들도 있었었죠. 바로 이런 사람들 포함한 이 용병들을 일컬어서 세포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동그라미 1번 인도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무시한 영국의 통치와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힌두교도, 이런 사람들의 동그라미 2번 종교적 대립을 이용한 분열 통치였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영국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인도인들의 불만들이 많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경과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새로운 탄약통 입구에는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 소나 돼지의 기름이 발라졌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소문이었었지만은 사람들은 진짜 이것을 믿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만큼 이때 당시 영국이 인도 사람들을 되게 많이 무시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힌두교도 및 무슬림 출신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세포이들의 반발 및 봉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델리 점령, 무굴 제국 황제를 옹립했고, 나중에 와서는 이후 각계각층의 인도인들이 참여했었으니 농민, 그 다음에 상공인, 그 다음에 지식인들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4번 내부 분열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밑줄 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영국군의 반격거 실패 이후 동그라미 5번 동인도 회사 해체, 그리고 영국이 직접 빈칸을 적혔습니다. 인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됐던 것이 바로 영국령 인도 제국이었던 것이죠. 네, 동그라미 3번 별표 하나 브라모 사마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람 모한 로이, 박스 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인도의 종교인과 지식인들이 밑줄 쫙 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힌두교의 우상 숭배나 동그라미 2번 사티, 즉 과부를 죽은 남편과 함께 화장하는 풍습이나 동그라미 3번 일부 다처제 등의 악습 같은 것을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영국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도인 차별정책 반대,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독립운동과 근대화 운동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별표 2개 벵골 분할령. 영국이 동그라미 1번 행정 편의를 명분으로 오른쪽에 쭉 보면 벵골을 동서로 분열시켰었는데, 특히 여기서 동벵골은 빈칸에 적혔습니다. 무슬림, 그 다음에 무슬림 중심, 그 다음에 서벵골은 힌두교도 중심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선 영국이 이걸 취소하긴 했었지만 동벵골은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게 됐던 것이죠. 처음엔 동파키스탄에서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2번 무슬림과 힌두교도를 분열시켜 인도의 민족운동, 빈칸에 적혔습니다. 민족운동을 약화시키려 함. 다음 페이지 넘기면요. 별표 2개 제일 중요한 운동단체죠. 인도국민회의. 인도국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선 영국 동그라미 다음 줄에 민족운동을 회유할 목적이었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영국의 지배에 협조적인 지식인과 관리들을 지원하여 밑줄 쫙 치고, 그래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도국민회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국의 패착이었었죠. 이른바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서 급진파가 이때 당시에 이 인도 국민회의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 중심으로 해서 반영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영국 상품을 불매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인도인의 자치, 이것을 인도인에 의한 자치, 이것을 읽어서 스와라지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국산품 애용, 즉 이것을 스와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바로 민족교육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거에 입각한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되죠. 바로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회의했었던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게 됐었습니다. 경과에서는 어떻게 됐었느냐. 인도의 거세한 반발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벵골 분할령은 취소됐고, 동그라미 2번 명목상이긴 하지만 빈칸에 적혔습니다. 인도 자치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별표 하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 초 빈칸에 적혔습니다. 무함마드 알리, 이 무함마드 알리 중심으로 동그라미 1번 근대식 군사제도와 동그라미 2번 교육제도가 도입됐고, 동그라미 3번 산업이 육성됐으며, 동그라미 4번 오스만 티르크로부터 자치권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근대화 너무 많이 하다가 국가의 재산이 다 파탄난 거예요. 즉 철도와, 빈칸에 적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수에즈 운하어입니다. 이걸 건설하는 과정 중에서 심각한 재정 악화로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에즈 운하,
이 수에즈 운하를 영국에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빈칸 다음 줄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아라비 파샤.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의 반영 투쟁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아라비 파샤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었죠.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 이집트를 바로 입헌 군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감 1번 헌법을 제정하고 동감 2번 의회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영국에게 저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결과적으로 다음 줄에 영국의 진압 그리고 이집트가 영국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보호국화됨까지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나미비아. 나미비아는 독일 식민지에서 썼는데 자 다음 줄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헤레로족 둘 다 어입니다. 헤레로족 이 무장 봉기에 썼으나 가혹하게 진압을 당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에티오피아의 경우에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메넬리크 2세 메넬리크 2세 바로 둘 다 어입니다. 메넬리크 2세 중심으로 동그라미 1번 근대 무기를 도입했고 동그라미 2번 근대 학교를 만들었으며 동그라미 3번 철도 건설 등 바로 근대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탈리아의 침략을 빈칸에 적혔습니다. 아도와 전투. 이 아도와 전투에서 격퇴시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줄루 왕국의 경우에는요. 남아프리카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샤카줄루 밑줄 칩니다. 샤카줄루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던 이 줄루 왕국에다 박스. 이들은 이 당시에 영국이 이 지역의 자원을 탐내서 침략을 하게 되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이산들라와 전투. 이산들라와 전투. 이 이산들라와 전투에서 이들을 격퇴했었으나 바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쳐들어왔었던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었던 영국군에게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식민지화가 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바로 나미비아 헤르족의 그런 저항운동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5번째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에서는요. 별표 2개 태국의 경우에는 라마 5세 밑에 계신 분이죠. 확인해 주세요. 이 라마 5세 중심으로 행정, 사법, 교육 분야에서 근대화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은 동그라미 2번 바로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영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을 이용해서 외교로 독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트남의 경우에는요. 프랑스가 베트남의 응우의 왕조를 침략했었고 동감 1번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바로 근황운동이 벌어졌다고 했었죠. 관료와 학자, 농민들에 의한 의병운동이 벌어졌었으니 빈칸에 적혔습니다. 근왕운동. 하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바로 실패했었죠. 근황운동이 일어났으나 프랑스군에게 진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2번 판보이 저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베트남 유신회 동감이 기억입니다.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했고 동감이 니은 바로 월남 망국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본의 근대화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동감이 디귿 동유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동감이 4번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해서 나중에 가서는 바로 아예 프랑스 추출한 다음에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생각을 실제로 하기로 했었었죠. 왜? 이때 당시 중국이 공화정이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감이 3번 별표 하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바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여기에 저항해서 밑줄 치겠습니다. 지식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동감 1번 이슬람 동맹을 결성하고 동감 2번 외국 자본과 그리스도교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감이 3번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동감이 4번 자치를 요구하며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이 바로 카르티니 밑에 나와 계신 분이죠. 젊은 나이에 이제 아이나타가 돌아가셨다고 하긴 하는데 이 카르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때 당시에 학교를 통한 바로 민족 교육을 추구했었던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의 경우에는 별표 1개 반 호세 리살 어입니다. 이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분이 동감 1번 소설과 평론으로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를 비판했고 동감 2번 필리핀인과 에스파냐인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게 됩니다. 동감 3번 필리핀 연맹을 조직하게 됐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필리핀 연맹을 조직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분은 처형당하시지만 바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들은 미서전쟁, 이것을 이제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미서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분들이 미국이 자기네들을 독립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빈칸에 적혔습니다. 미국 편에 들어서 바로 에스파냐 많은 싸움을 벌였었죠. 하지만은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필리핀을 뒤통수를 쳐버리죠. 바로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동안 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길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